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이인혜의 정치루킹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영상들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기존의 인공지능 영상들과는 달리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1818년 세상에 등장한 프랑켄슈타인은 인류에게 충격을 주며 인간 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최초의 SF 소설인 프랑켄슈타인은 인간도 신처럼 무언가 생명력 있는 존재를 만들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한 것입니다. 이후 인류는 끊임없이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작품에서 로봇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류에게 로봇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 로봇의 탄생은 불가능이 아니라 단지 시간의 문제임을 말하며 새로운 문명 생명체의 탄생을 고대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탄생한 지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은 과거와 달리 인간의 삶 속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프로그래밍 언어 등의 급속한 발달은 인간처럼 범용지능을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충격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빠른 인공지능의 발전은 그 충격조차 이젠 잊혀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알파고의 출현 이후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으며 현재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 인간 사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프랑켄슈타인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형태의 피지컬 로봇이자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던 것입니다. 1800년대 18세의 메리 셀리가 어떻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생각해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인류는 현재 인공지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성형 인공지능과 결합된 로봇, 다시 말해 피지컬 AI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화 로봇과는 다릅니다. 피지컬 AI가 앞으로 모든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과거 어느 산업시대와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후발주자들이 2차, 3차 산업혁명 때처럼 노력하고 개발하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던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나이와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의 파급력과 파괴력을 정확히 모르면 한국의 국가정책 및 비전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 속에 조금이라도 지체되거나 국가정책에 오판이 생긴다면 10년에서 15년 안에 한국은 어쩌면 경제 및 산업 전 분야에서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한강의 기적과 같은 존재감을 세계에 드러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예로 얼마 전 네이버 라인을 두고 있었던 일본과의 데이터 주권 문제를 자본주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라는 식의 단순한 사고를 한 윤석열 전 정부와 같다면 한국의 미래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의 강한 문제 제기와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으로 네이버 라인을 지킬 수 있었기에 다행히도 국제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사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서 네이버 라인 같은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와 이를 실제 서비스에 녹여낼 수 있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대한 사용자 로그를 통해 살아있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AI 모델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이버 라인의 방대한 사용자들은 검색, 쇼핑, 뉴스, 메신저 등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에 인공지능 학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동남아시아 언어 등 특정 지역의 문화와 맥락이 담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구글이나 오픈 AI 등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보다 해당 지역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만들기에 유리합니다. 둘째, 데이터 선순환 구조 및 강력한 서비스 접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개선해 다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최근 네이버는 쇼핑, 건강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구매 맥락이나 건강 고민을 이해하고 해결해주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데이터는 다시 AI 모델을 고도화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도 사용자가 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이버와 네이버 라인 등을 통해 별도의 앱이 아닌 이미 쓰고 있는 메신저나 검색창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어 기술 확산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셋째, 통합 인프라와 기술 주권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로의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부터 이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그리고 자체 LLM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산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인공지능 인프라를 보유함으로써 국가적 데이터 보안을 지키고 기업들과 국민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는 이를 수익과 연결할 수 있는 거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고 결제까지 연결하는 AI 커머스는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외국의 유수한 빅테크 기업들이 네이버와 협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왜 네이버 라인과 같은 국제적인 플랫폼 기업이 없는 일본이 네이버를 강탈하려 했는지 잘 아시겠나요? 또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국가 경제 및 미래에 위험한 것이었는지 아시겠나요? 그럼 서두에 언급한 피지컬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는 간단하게 기계를 움직이는 A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의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단순히 인간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 로봇이기에 가능한 최적의 동선과 동작을 AI가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여 현대 자동차의 제조 라인과 연계되어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추후 아틀라스가 제조 라인에 투입되어 생산을 자유롭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산업에 진입하게 될 것이고 기술 패권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하이엔드 로봇 기술이 미국의 국가안보 기술로 규정되어 미국을 벗어나 해외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승인 조건 당시 기술 이전 제한과 미국 내 생산 유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현대차는 소유권은 가져쓰되 생산 통제권에서는 미국의 제약을 받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로봇 기술이 단순한 산업용을 넘어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 현대차는 로봇의 몸체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생산만을 한국에서 하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국 피지컬 AI의 두뇌인 핵심 AI 기술과 제어 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KF-21 수출과 관련해서 수입국에서 소스 코드를 이전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KF-21의 소스 코드는 전투기의 모든 무장과 센서를 제어하는 핵심 기술로 이 기술을 이전하게 되면 언제든지 복제화 시스템을 개조할 수 있습니다. 추후 KF-21에 인공지능 무인기도 탑재될 예정인 KF-21의 두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협상 불가 사항이라며 일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피지컬 AI의 핵심 AI 기술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성형 핵심 AI 기술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차적으로 혹시 모를 상대국의 피지컬 AI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도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피지컬 AI의 두뇌인 핵심 AI 기술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 시에 정해진 헌법 내에서 필요에 따라 무기화된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국가의 안보를 지키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을까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도 AI의 존재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물론 생성형 핵심 AI만을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과 더불어 인공지능 로봇 2대 강국인 중국은 미국과 달리 언제든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지컬 AI는 국가 경제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와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국방적 측면에 대해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분들과 네오 러다이트나 테크노포비아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평화는 국제조약, 합의문서처럼 서면 합의로 정리될 수 있지만 그 문서가 실제로 구속력을 가진 국제법상 조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국제사회는 경제력과 더불어 국방력이 강해야 평화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하지만 이번 러우 전쟁 그리고 미국과 이란 전쟁을 보면서 북한은 핵무기의 선택이 옳았음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서경의 열명편에 유비무환이란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매사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때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였던 각자도생이 현 국제사회로 퍼진 다극화 세계에 앞으로 피지컬 AI는 경제적으로나 국방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생성형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한국과는 달리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아젠더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수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나이와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